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직장인들의 애완이 당긴 방송 시네타운 19 제2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PD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상 변길섭입니다. PD 김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PD 이승훈입니다.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상황이 짧게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번개를 약 2시간여 앞둔 굉장히 긴장되면서 설레이는 네. 그런 순간이야 지금. 너무 짜릿해. 꽉 찬 사정봉의 느낌이랄까요? 그렇지. 너무 짜릿해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 아, 어떻게 될래나? 슛 들어가기 직전에 사정봉. 그렇지. 아, 사정 아. 들어가기 전에. 무슨 슛 들어가기 직전에 사정봉 배우. 아니 이 느낌. 홍콩 배우 사정봉이 홍콩에서 영화 슛이 들어가기 전에 사정봉의 느낌이라고. 아, 그렇구나. 뭔 생각을 영화 하는 제목은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거야. 우리 그 SBS 라디오 간부께서 저한테 이 팟캐스트를 정규 방송으로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없다고 당연히 잘라서 없다고. 저희는 뭐 알자지라와 습자지와 뭐였죠? 뭘 보지? 이런 사실- 것들 사정봉이 주로 나온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잖아요. 고위층한테. 근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정봉 습자지를 빼면은 나머지 것들도 동력을 잃게 돼. 그럼. 우리의 어떤 그 고갱이야. 중심을 잡아줘야지. 사정봉과 습자지, 알자지라, 호두와 잣 같은 방송이 빠지면은 말하자면 방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물론 이승훈 PD의 그 놀라운 지식, 뭐 이재익 PD의 그 재밌는 여러 가지 뭐 영화 뒷이야기들 이것만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이거 가지고는 방송이 서지를 않아. 이런 거죠. 레지스탕스인데 총은 쏘지 않아. 이렇게 레지스탕스야. 근데 총은 안 쏴요. 사람을 죽이진 않아. 레지스탕스인데. 아니죠. 포르노 배우인데 발기가 되지 않아. 그래 이쪽에 더 적합한 졸라 걸로. 적합한 포르노 걸로. 배우 쪽이 좀 더 적합한 야 걸로. 진짜 적확하다 이 비유. 그런 느낌이에요. 자, 메일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오늘은 저 너무 설레이는 관계로 시간도 없고 해서 메일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네. 있어요. 예. 우리 김동주 양한테 온 메일은 소개를 해야 돼요. DJ. 왜 소개를 해야 되는지 이재익 PD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그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던 오늘 오후에 하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뭐 긴 문자가 아니라 짧아요. 김동주 양으로부터 온 문자인데 간단합니다. 오늘 가자 주류백화점 안 가셔도 될 듯. 사실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뱉었잖아. 가자 왜냐면 주류백화점 제가 가지 말자. 제가 없었잖아요 그때 광고할 때. 그래. 그렇구나. 이게 뭔가 이 정도까지 암호분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는 아닌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못 캐치했어요. 이승훈 PD가 그런 멘트를 날렸어. 지난번에 그 호회에서. 나중에 알게 됐죠. 자연스럽게. 어. 그럼 뭐지 하고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까 하다가 있었는데 잠시 후 퀵서비스 기사분이 김동주 씨로부터 퀵이 왔다며.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저희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양주 한 병이. 야, 진짜 대단하다. 감동의 피눈물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호두 과자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술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의의 오늘 문제, 성의와 정모를 앞두고 정성과 마음의 있다는 그 문제죠. 마음을 갖고서 아. 우리가 지금 정모를 할 걸 알고서 딱 그때 타이밍 맞춰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와, 우리 놀랍다. 썬더하기 직전에 김동주 양을 위해서 묵념 한번 하고. 아니야, 문념하지 한번 줄수 말고 있다는 거고. 이따가 저 양주 오면은 김동주 양을 위하여 한번 하고서 우리 마십시다. 첫 잔은 무조건 그래. 위하여. 첫 번째 DJ. 치얼스는 어. 김동주 양이 가는 그래 거고. 무조건 김동주 양, 뭐 김동주 씨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김동주 그래서 양으로. 이거는 그 우리 막내 작가나 이 저기 있는 뭐 저 행정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시켜서 갖고 올 게 아니다 해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그거 갖고 왔어요. 당연하죠. 내려서 갖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당연하지. 문득 들더군요. 이래서 연상을 사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불현듯
제가 지금 30회 넘게 살아오는 뺏기 동안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여러 번의 그 수차례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연상을 하기로 했구나. 에이 사람아. 메일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 그래도 저 메일 보내신 분들이 섭섭하죠. 메일 소개 해주세요. 자 일단 김동주 양의 메일부터. 네. 자 그간 안녕들 하신지요. 수능 날이어서 해주는 것 없이 심신이 바빴던 먼저주였습니다. 그 아드님, 그 따님이 고3이시니까. 재수하셔가지고. 따님은 재수해서 대학교 들어가셨고 아드님이요. 애들 아빠 회사명과 이름 간접 광고 해주신 것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회사 직원들 이하 관계자들의 핫 이슈였고요. 그로 인한 나인틴 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장담합니다. 직원이 많은가 봐. 거기가 상장사예요. 시총이 한 1,500억쯤 되는 상장사예요. 또 그 사이에 또 깨알같이 알아본 거야? 구글리그. 아니 원래 아는 회사 알아본 거야? 원래 아는 회사죠 제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얘는 지금 부업으로 흥시소 하나 하고 있어. 저기 저 대림동 쪽에 뭐 흥시소 이런 걸로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 흥신소 H. 대단하다, 대단해. 한 제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태어나서 할 짓은 다 해봤지만 제일 해볼 만한 것은 사랑이더라. 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아파도 가을이 되니까 또 그렇게 아프고 싶구나. 사랑은 물가에 주저앉은 속수무책. 김훈. 김훈 작가님의 글이에요. 나도 김훈 종 그게- 이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 얘기? 아니 저기 메일에 써서 보내신 거지. 김동주님이 네, 메일을 그래서 써서 주셨어요. 아니, 제가 근데 나는 지금 아까 김훈 종 김훈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김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훈 작가의 말처럼 속수무책으로 가을을 맞고 또 보냅니다. 먼저 주 영화 제목이 암튼 못 봤고요. 이번 주 내가 살인자다를 보았습니다. 내가 살인범이다 아니에요? 살인범이다. 여기 지금 내가 살인자다. 자녀분 두 분 두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살인자다. 내가 살인자다 왜 말을 못해? 관객 점유율이 80-9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재형이라는 배우의 신뢰 때문에 정재형. 그쵸. 정재형. 정재형 하면 우리가 또 러닝을 부른 가수. 그러니까 무한도전 정재형이라는 배우의 신뢰 때문에 보았는데 볼보지는 볼이라고 봅니다. 볼 추천하셔서 깜짝이야. 아유 김동주 형 이렇게 말씀 가끔 터프하게 하실 때는 놀래요. 깜짝깜짝. 그리고 제익 PD님 원더풀 라디오에 대한 저의 립 서비스에 대한 너무 격한 리액션 보여주셔서 정말 진정한 방송인이십니다. 스티커 10장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메일을 꼼꼼히 보셨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쓴 거 보이셨을 텐데 기대 이상이라고. 기대 그래요. 그러면 저 이직 작가님 입장에서 보실 때 김훈 작가는 어떤 작가예요? 저랑 많이 닮은 점이 많죠. 야 이 사람아, 당신하고 문장의 문체가 많이 닮았어요. 이 사람아. 아무래도 내러티브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좀 아쉽지 않나 김훈 작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김훈 작가하고 당신하고 닮은 점이라고는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소설 썼다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아. 아니 김훈 작가를 해봐야 소설 기껏해야 지금까지 5-6개밖에 안 썼어요. 야 이 사람아 저는 지금 뭐 소설가라고 하긴 좀 아직까지는 좀 10건 이상은 내야 그때 이르지 무조건 않나. 양이다야? 양이다야 무조건? 그럼 야 이 사람.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은 그냥 에세이 작가죠. 아들아 평발을 내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욕해도 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그 압구정 소년들 네이버 오늘의 책에 그 달린 댓글로 충분히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악플에는 단련돼 있습니다. 뭐 이것도 소설이냐 뭐 시작해서. 자살하지 야. 않습니다. 어떤 악플을 달아도 자살하지 않는. 전혀 뭐 김훈 작가님의 그 팬들 어떤 무한한 어떤 그 악플 달아. 악플 날려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종 PD님의 해안의 감탄 근치 못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 감지하시다니 유호정 전인핫빌이 난다고들 하십니다. 본인의 또 자랑 깨알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아자찬을 또. 그리고 좋네요. 나서 저 본인의 그 사진을 네. 다른 메일에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고우세요. 유호정보다는 약간 전인핫빌. 고우새우가 뭡니까? 그- 예쁘다고 하세요. 그냥. 그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미인이십니다. 동주양 고우새우는 어, 귀엽다. 35세 이후부터 80세까지 쓸 수 있는 참 고우새우라는 고우시네요. 사람은. 동주양 미안해. 그렇지. 동주양 참 귀엽다. 예쁘더라고. 귀엽고. 자 내일 신촌에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늙어서. 고우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을 역시 마지막 아까 그 김훈 작가의 그 저 글처럼 네. 마지막을 인용구로 마지막을 장식하셨어요. 나의 늙음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듯 너의 젊음도 점점점 은교. 깨알같이 또. 제가 지금 방송국에 근무한 지 12년 됐거든요. 음. 어느 방송에서도 한 분의 사연을 7분 동안 얘기해 주진 않아요. 어느 방송에 가도 한 사연을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진 않아.
자, 다음 오케이. 사연. 지금 다음 사연 하나 소개하시고 다음 사연 그렇죠? 없어요. 저. 아니, 못합니다. 형평성이 필요. 아니 형평성이 아니죠 이 사람아. 이게 형평성이죠. 이게 형평성이지. 물리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내가 살인범이다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개소리가 좀 짧습니다. 10분 만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9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이게 내가 살인범이다는 특히 스포일러가 많아서 진짜로 이거는 웬만하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영화 안 보셨는데 보실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좋은 이유가 이게 스포일러를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영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만약에 안 보신 분은 듣지 마시고요. 네. 지금 멈추셨다가 아니 아예 안 보실 거면 들으셔도 되는데. 안 보실 거면 들으셔도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볼이거든요. 어. 볼보에서 저는 볼이기 때문에 어. 지금 멈추셨다가 보시고 들으시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발해를 시키면 어떡하나. 그 우리 중요 코너인데 지금 내가 야심차게 기획한 볼보에서 협찬 받으려고 기획한 코너인데. 깨알 같은데. 네, 줄거리 저 소개해 주시죠, 이재 PD님. 네. 한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가 있는데 그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이코 같은 그런 살인범으로부터 공격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고 어떤 관심이라고 해도 줍시다. 그런 걸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이 그냥 형사한테 들러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위해를 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형사에게. 근데 이 범인은 뭐 절도범이나 이런 범인이 아니라 사람을 여러 명 죽인, 그것도 뭐 거의 10여 명 가까운 10여 명 넘는 거죠. 연쇄살인범이죠. 살인범입니다. 10명 넘는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인데 마지막엔 결국 이 형사 정재영이 분했죠. 형사한테 가서 형사 입을 찢어놓습니다. 칼로. 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형사는 그 범인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어떤 증오와 그리고 반드시 잡고 말겠다 이런 집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쭉 흐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날이 어느 날이 됩니다. 갑자기 TV에서 자기가 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박시우죠. 그래서 이놈이 자기가 그 사건을 다 저질렀고 어떻게 저질렀고 언제 저질렀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은 그 사건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건 고백 수기 같은 책을 출판하고 이 책이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몇십억짜리 베스트셀러 되는 거죠. 거기 뭐 나중에는 200억짜리 200억짜리가 되는 200억 원의 이익이 났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초특급. 참고로 가능합니다. 책 팔아서 그 정도 넣는 거 초대형 한 5년 10년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책이지만 이재 작가님 가능해요.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하면 나오나요? 내 책이 요만큼 팔려서 이 정도 들어왔는데 그 정도 들어올리면 얼마가 팔려야 된다 이런 거 가능하니까요. 네. 상상력이 좋으신데. 이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이건 상상하시는데. 상상이 아니라 계산기 문제죠. 자, 어쨌든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형사가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박씨와 대면을 합니다.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짜장면도 던지고 막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둘이 다시 대립관계 형성되는 거죠. 한편 이 연쇄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유가족들이 이 연쇄살인범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새끼를 늦었지만 벌써 유가족의 마음이야. 이 새끼래, 이 새끼. 이 씨발 놈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 감정이입해서 합시다 우리.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재력가도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활 잘 쏘는 여자도 약간 있고 26년하고 많이 비슷해. 너무 생각했어. 비슷해. 그 추리닝도 막 너무 26년처럼 추리닝도 입고 나오고 그렇고. 그 이런 활 쏘는 애가. 여러 어떤 캐릭터가 모여서 또 박시우를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납치 계획을 또 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박시우는 계속 뻔뻔하게도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죄를 하고 심지어 그렇게 번 돈으로 좋은 일도 해요. 뭐 성금도 내고 막 고아원에 성금도 내고. 뭐 좋은 일 하고 뭐 기자회견 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 동선에서 이제 이 형사와 이 유가족들 살인을 또 다른 살인, 그러니까 처벌을 계획하는 이 유가족들이 또 서로 막 엇갈리고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송 도중에 이제 방송 출연까지 하게 돼요, 박시우가. 도중에 갑자기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가지고는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 저 새끼는 살인범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다시 한번 그 형사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정재영을 노모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쯤 되니까 처음에는 장난 내지는 어떤 기분 나쁜 악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박시우가 가짜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냐면
긴급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럼 셋이 한번 모여서 3자 대면을 하자.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 진짜 진범이라고 나타나면 하는 사람이 진짜 진범이어도 나타나도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마침내 MBC라고 대놓고 나오는데 MBC 심야 토론 같은 프로그램에 NBC 아니에요? MBC. NBC로 나와요. 네. NBC. MBC 그러니까 정재영하고 박시우 그리고 제이. 제3의 인물 얼굴이 안 밝혀진 제이라고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셋 다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죽을리는. 그 뒤에는 이제 범인이 밝혀지는데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요 뒤에는 사실 이건 줄거리는 어차피 저희는 본 얘기하지 사람들한테만 의미 있고 안 본 음.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중간중간에 얘기 나오는 거 싫으시면 듣지 마시고 요즘 지금까지는 큰 스포일러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와야 되는 얘기를 다 한 거죠. 요 뒤로 이제 스포일러밖에 없어요. 이 뒤에 나올 얘기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종 PD님? 저는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액션씬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음.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는 음. 보면서 야 이거 뭐 굉장한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 네. 오프닝 시퀀스는 워낙 좋았는데 네. 저는 이 영화의 액션씬이 너무 좋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병길이라는 감독이 액션스쿨 8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액션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액션씬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그림자가 있는데 액션씬이 너무 과했어요. 특히나 그 납치씬 여기는 사실은 그 액션에 대한 공이나 액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오히려 줄거리를 바치는 액션이 아니라 액션을 위해 줄거리가 오히려 봉사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를 때 이입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액션이 너무 좋았는데 반대로 과도한 액션 때문에 이거는 감독의 어떤 출신이나 감독의 애정 때문에 어쩔 수가 전 없다고 보는데 이걸 누가 조금만 더 컨트롤 자제를 시켜줬으면은 제2의 추적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적어도 제2의 추적자는 아니더라도 이 영화가 제2의 유승환은 나오겠구나. 저는 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보이면서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환의 그 부당거래 이전의 유승환만을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유승환보다 한 수 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봤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근데 이제 액션이 너무 과했던 게 안타까웠어요. 이재 PD님은요? 저도 너무 잘 봤어요. 사실 그 지난번에 했던 그 뭐죠 아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로우리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평이 되게 엇갈렸는데 저는 지금 김은정 PD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다만 그 쾌감의 측면을 얘기해 준다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음. 뭐 이 카타르시스 한번 시컷 울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사실 또 영화의 어떤 미덕이거든요. 그럼. 시컷 운다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리만족도 할 수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어떤 우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감정 중에 쾌감이라는 또 지점이 있거든요. 그럼 네. 영화 볼 때 그 짜릿한 느낌 있잖아요. 그럼. 롤러코스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 쾌감을 굉장히 극대치로 끌어올려서 충족시켜준 영화예요.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하는 영화들은 꽤 있어요. 하지만 그걸 충족시켜주는 영화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정 PD랑 거의 90% 일치하지만 10% 다른 건 그 이제 그 납치씬 같은 경우에 네. 좀 과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감독의 초기작들을 보면 그 뭐 정사라든지 아니면 그 뭐야 그 스캔들 같은 게 스캔들 초기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작들을 보면 미술이 과해요. 세트가 과하다는 거예요. 색이 과하고 너무 그쪽에 애정이 많아. 애매정이 많아요. 이재용 감독이 애정이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재용 감독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스토리나 이 내러티브에 비해서 세트와 미술과 이게 과해요. 빛이 과해요. 사실 너무 좋지. 되게 좋잖아. 어. 잘하거든 그거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액션씬을 잘 찍는 거 알아. 이 합을 잘 정확하게 만드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하는 거야. 약간 과했긴 했죠. 뭐 한 20-30% 과했는데 이게 과할 때 얻어지는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옹박 볼 때 오줌 싸는 것처럼. 그 점에 있어서 이것도 뭐 흠이 될 수는 없겠다. 심지어 이게 데뷔작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액션 배우다라는 그 전작이 있는데 이 작품 안 그렇죠. 보셨죠? 아니 그건 못 봤어요. 이 작품도 정말 저예산으로 찍은 다큐 영화인데도 마치 죽거나 나쁘거나 같은 그런 맥락이네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다큐라서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정말 잘 찍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 감독이. 그런 면에서 볼 때 데뷔 그
뭐 말하자면 상업 장편 데뷔 영화라고 음. 생각한다면 뭐 90점 이상은 능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 물론 이제 뭐 굳이 평론가 입장에서 본다면 허점이 보이는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죠. 몇 가지 있어요. 캐릭터도 있긴 하고 한데 그런 점들은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잠깐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설경구, 유승범이 나왔던 그 몇 년 전의 작품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류의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뭐죠? 용서는 없단가? 아니 열을 남아? 아니 용서는 없다. 맞죠. 예, 맞아요. 그런 류의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저는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영화를 제가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연쇄살인범에 관한 영화는 음식으로 치자면 네. 조미료, 참기름, 고추장, 고춧가루 넣을 수 있는 이빨 다 넣는 음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맛있다 정도면 안 되죠. 아주 맛있어야죠. 그러네. 그렇게 조미료까지 다 쳐 넣었는데도 네. 맛이 기가 막히다가 아니라 그냥 맛있다 정도면은 저는 네. 그거는 주방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용서는 없다 같은 작품도 좋아요. 나쁜 작품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강한 소스를 쓰면서도 그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는 게 저는 불만이거든요. 근데 음. 이 작품은 강한 소스를 썼는데 강한 소스를 쓴 값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승훈 PD는 저는 두 분하고 되게 달라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이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 건 딱 하나요. 제목 정말 잘 지었어요. 제목 제목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꼼수다나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영향으로 나는 살인범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살인범이다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대단한 스포일러예요. 내가 살인범이다 하고 나는 살인범이다 하고는 그렇지.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제목이 엄청난 스포일러예요. 그러네. 제목이 그냥 듣고 스포일러. 보니까 내가 살인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스포일러. 어. 굉장한 스포일러. 제목 굉장히 잘 됐어요. 제목 영화 보고 제목 죽인다. 박수 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전을 위해서 영화를 쌓아 올리다 보니까 앞에가 되게 허술한 거예요. 물론 액션씬 좋은데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전을 위해서 쌓아 올리려면은 앞에가 되게 허술해질 거야. 반전을 위해서 앞에를 쌓아 올리면 안 되거든요. 앞에 쌓아 올린 거를 반전으로 가져가야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차량 액션씬 왜 그 납치돼가지고 환자복 입고 있을 때 납치돼가지고 차량 액션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졸라 허술한 게 왜 경호원들 차에 그 박시우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경호원들이 차 멈춰야 돼요. 이제 자기들이 구할 사람이 자기 차에 올라왔는데 왜 차를 계속 몰고 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몇 가지 소술한 점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왜 그렇게 가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뒤를 위한 스포일러, 그러니까 뒤를 위해 쌓아올린 거라고 굳이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자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이 사건을 크게 터트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사건을 최대한 불려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경호원 차에 일단 박시우가 떨어졌으면 경호원들은 차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고 박시우를 지켜야죠. 왜 거기서 계속 차를 몰고 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전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네. 스토리를 위해서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반전을 위해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스토리를 위해서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을 위해서 스토리가 말하자면 봉사하는 형식의 지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을 위해서 스토리를 쌓아 올린 부분이 분명히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이두석, 박시우 씨가 연기한 살인마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인마라고 그러고 나왔을 때는 그 왜 그 비 오는 날 병원집 앞에서 싸대기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을 하다가 겸손하고 누구한테나 조심스럽고 착하게 행동하다가 정재영한테만 형사하고 둘이 있는 상황이 됐을 때만 비아냥대고 싸가지 없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싸가지 없이 얘기해요. 아유 형사님 그러셨나 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물론 반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납득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어떻게 형사들하고 막 기자들 다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여론이 완전히 악화되거든요. 예.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겸손하게 아유 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사님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아유 형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여기서 이승훈 PD가 지적하는 부분 저는 100% 다 동의해요. 뭐냐면은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영화는 저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정말 좀 깜짝 놀랐던 빈틈 네. 중에 하나가 그 정재영과 어머니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분명히 초반에 네. 그 경찰서장이 네.
내 경찰대 후배만 아니면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정도에 경찰대를 나온 사람이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죠. 엘리트가 그 당시에 사실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네네.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는 6404 경찰대 이런 데가 80년대에는 굉장히 아니 좋았어요. 경찰대는 지금이 더 지금도 높아요. 높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대는 지금도 좋은데 지금이 더 높다. 아니 그때 인식이 육사 어, 그것 때문에 육사급이지, 사람들이 경찰대는. 아니 그러니까 경찰대가 좀 낮아졌다가 지금은 어. 굉장히 높은데 네. 하여튼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음. 근데 에스프레소를 몰라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뭐. 웃음 코드를 중간중간 넣어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디테일이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거는 좀 사실 과했죠. 이런 아니, 게 많은데 아니, 그런 디테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허점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여자가 그러실 수 있죠. 이쁘면 그 여자의 아, 과거나 뭐 잘못된 좋으면, 점이나 뭐 안 이쁜 점이나 뭐 이런 게 안 어. 보이듯이 이쁜 데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거죠. 음.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김은종 PD가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 이거예요. 거기서 보면 300만 권을 팔아서 200억을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300만 권을 팔아서 200억을 벌려면 권당 6,666원을 벌어야 200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권당 인세가 6,666억이라는 얘기는 보통 작가들이 데뷔작일 때 5% 받고 인기 작가들이 10%를 인세를 받아요. 많이 받는 작가들 뭐 11% 12%까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10%를 받았다 치면 이 책값은 7만 원짜리 책이에요. 몇만 권 팔렸어? 300만 권 팔렸을 때? 300만 원 팔렸는데 200억을 벌려면 7만 원짜리 책이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책값이 말이 안 되는 거야. 200억이라는 그 숫자를 어. 만들기 위해서 어. 그런 말이 안 되는 과도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아니 뭐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아까 저 첫 장면 첫 액션씬 좋잖아요. 왜 첫 액션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술집에. 아니, 술집에 사실 그 부분도 잘 안 살았는데 술집에 밀고 들어온 게 그게 사실 회상이잖아요. 그렇지. 저는 회상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회상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잠깐만 아줌마가 이미 목에 그 칼자국이 있는데 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뭐 살인했던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그런- 보호하러 왔는데 거기를 다시 칼자국 때문에 졸라 헷갈렸어. 다시 쳐들어온 건가 칼자국 했는데 때문에 머리 아팠어요. 약간 조금 저는 있다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저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살인미수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살인미수로 잡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기를 보호하러 왔는데 그었다가 또 그으로 또 온 건가 뭐 등등등등. 근데 그런 거는 회상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심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데뷔작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서툼도 보이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고 막 빠순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도 비판하고 싶고 뭐 그러면서도 액션씬도 담고 싶고 데뷔작이다 보니까 장편 데뷔작, 상업 영화 데뷔작인데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어 해서 제대로 담은 게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는 여쭤볼 거 있었는데 그 첫 장면이 원테이크 원씬이라고 계속 광고를 하거든요. 아니 컷이 나눠져 있는 아니 거죠. 컷이 나눠있는데 어. 왜 원테이크 원씬이라고 계속 광고해요? 공개 홈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도 원테이크 원씬 예고편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원씬이 아니야. 원테이크로 갔을 수는 있죠. 어. 하지만 컷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씬이라고 보기가 좀.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테이크 아니고요. 컷이 나눠져 있고요. 네. 다만 이건 있어요. 거기 중에서 정말 길게 원테이크로 간 씬이 있어요. 뭐냐면은 카메라맨이 쭉 가다가 예를 들자면 넘어지는 장면에서 쭉 추격하고 돌아가는 거 이러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거라든지 추격하는데 아니면 보면서. 그거 말고 또 하나 어. 있는데 그 창문을 뛰어내리는 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네. 뭐냐면은 그거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카메라맨이 쭉 갑니다. 네. 카메라맨한테 그거 와이어를 차고 착용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찍다가 네. 누군가가 미술 감독과 저 스턴트 감독이 네. 카메라맨한테 순간적으로 와이어를 채웁니다. 네. 그리고 가는 카메라맨을 뛰어가는 도중에 채운다. 예, 뛰어가는 아. 도중에 채웁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을 와이어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 씬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아저씨에 나왔던 장면이 있잖아요. 아저씨의 이제 창문 떨어지는 씬이 네. 있죠. 아저씨의 저는 처음에 그거 어떻게 찍었나? 아저씨의 창문 떨어진 씬 보고 희한하죠. 맞아. 진짜 처음 본 장면이에요. 희한해요. 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찍은 저렇게 거냐? 나왔지? 그거는 진짜 짱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원테이크 원씬이라고 광고를 되게 많이 때려요. 원테이크 원씬 예고편 막 이러면서 예고편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아니, 깨알 제가 같은 보기엔 자랑이죠. 마케팅 팀의 예. 원테이크가 과도한? 전혀 아니에요. 예. 전혀 원테이크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저 이런 그러니까 너무 문제점만 저는
안 좋긴 안 좋았지만 깔 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두 분이 그냥 칭찬하시니까 그냥 오케이. 저는 까는 걸로 갈게요. 오케이.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활 쏘는 장면이 아까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야? 26년. 26년 뭐 나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광고판 돌아가는데 거기서 활 쏘는 건 누가 봐도 본 얼티메이텀이에요. 맞아. 얼티메이트의 그 장면이 정확히 그 장면 있죠. 나오죠.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왜 정재영이 범인한테 총 겨눴다가 돌렸다가 총 겨눴다가 돌렸다가 하는 이 장면은 세븐에 세븐이랑 구도가 나오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생각나는 장면도 여러 군데 있고. 박수 칠때 떠나라는 뭐 대놓고 생각이 나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누가 봐도 이거 따라하는 영화라 독창적인 영화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아저씨라든지 이렇게 제가 되게 추격자라든지 이런 신인 감독들의 영화를 봤을 때 좋은 이유는 못 보던 걸 보여주고 생각 못했던 스토리를 들려줘서 좋은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병률 감독 다음 작품이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액션씬도 좋고 잘 찍었어요.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못 찍은 영화 아닌데 새로운 거 이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할 게 없는 거야. 기대할 게 없어 이 사람한테 나는. 맞아.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우라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액션 스쿨을 나와서 보통 감독을 하게 되면은 정통 막 예를 들어서 옹박 같은 걸 정말 그냥 주구장창 죽이지. 주구장창 액션으로 말하자면 하드보일드하게 점철된 이런 영화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액션 배우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혹시 액션 하드보일드한 액션 일변도의 영화를 다음번에 찍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름대로의 방금 레퍼런스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액션 스쿨을 나온 액션 스쿨 출신의 감독으로서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는 장점이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영화에서도 그걸 가장 우리가 크게 깠잖아요. 베 애플렉을. 얘가 너무 우라카이가 심하다. 말하자면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저씨, 독림이 아저씨 같은 한 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우라카이 정신이 오히려 액션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되게 지금 깜짝 놀란 게 전 진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은종 PD님이 이재익 PD님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정당한 평가가 이제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저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니 우라카이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저는 미처 몰랐거든요. 환영의 뜻을 김은종 PD는 그동안 저는 김은종 PD가 우라카이 얘기를 하면서 이재익 PD님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놀리는구나. 그래도 아무리 그 회사 동기지만 그래도 형인데 그리고 학교 한 학번 선배인데 이렇게 놀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라카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존중하고 있었어. 뒤늦었지만 정당한 평가, 역사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마치 광해군 같은 사람이네요. 역사에 뒤늦게 재발견돼서 감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실 이 영화가 그 장르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상하의 눈을 보면서 당시 서부 시대의 이 고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때 그런 옷 안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테이드를 보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렇게 대마초 피고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사실 스릴러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반전 영화도 아니고 그 홍콩식 액션 영화예요. 홍금보와 성룡이 판쳤던 그 액션 영화를 스릴러 비슷한 이 스토리와 이 색감에 입힌 액션 영화인 거예요. 대도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내러티브가 허술하고 이건 캐릭터가 허술하고 경찰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그건 하루 종일 여기서 얘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이거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이제 이승훈 PD는 여기 스릴러 같다면 너무나도 허점이 많은 건데 예. 저는 이 영화가 스릴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보다 보니까 이거 액션 영화고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이승훈 PD는 스릴러로 본 거예요. 그럴 때는 저렇게 보기 비판할 수 시작하면 있어요. 이 영화는 사실은 50점도 안 되죠. 빵꾸가 뻥뻥 나 있죠. 근데 이걸 액션 영화라고 본다면 이 감독의 차기작이 너무 기다려지는 게 이 감독이 홍콩 영화의 그 액션 영화 전성기였던 80년대 쾌찬차부터 시작하는 이 영화들처럼 영화를 재밌게 찍어서 코믹 액션을 찍으면 너무 잘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를 자신 있게 찍었던 영화가 없거든요. 맞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과도하다 싶은 그런 화려한 눈요기가 있는 빵빵 터지는 아드레날린 포크스는 그런 액션 트랜스포터 같은 느낌의 재미있는 코믹 영화 찍으면 대박이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제가 아까 되게 기대해요 이 감독이. 비판했던 그 차 액션 씬 있죠. 납치 씬 있죠.
자, 제가 아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과하다고 비판했지만 네. 사실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영화 순 제작비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이요. 35억짜리 영화예요. 그 원더풀 라디오랑 똑같아요. 어. 35억으로 어떤 분은 원더풀 라디오를 제작하시고 어떤 분은 이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 2배가 더 들었어요. 근데요,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찍었으면요, 카 액션 씬에만 35억이 더 고신만 들어가요. 35억. 더 들어가요. 한 장면씩에만 35억씩 들어가죠. 사실은 첫 장면 35억, 두 번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카 액션 씬이 그게 보통 어려운 액션 씬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찍기는 졸라 어렵죠. 예, 본네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액션 씬이 네.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거북스럽지 않은 네. 느낌을 가질 정도로 찍었다는 거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35억짜리 영화. 이 영화는 액션 영화예요, 액션 영화. 하지만 저는 그 방금 저 김은종 PD님이 하신 얘기에서 약간 전 디워의 향기를 맡았어요. 뭐냐면 디워의 CG는 그 CG가 아니에요. 그 100억짜리 돈으로 CG가 찍어주는 아니야. CG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CG를 보러 영화를 보러 한 게 아니거든요. CG는 대단하죠. 하지만 CG를 보러 영화를 보러 한 게 아니라 얘기를 CG로 잘 전달. 그러니까 CG라든지 액션씬이란 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수단이 돼야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좀 그래요. 곤란하죠. 제가 아까 그 공감했던 비판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생각했던 게 저희가 또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났다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아마 박수 저희 칠 때 떠났다는 후배인가요? 박수 떠나는 후배? 박수 칠 때 떠나고 나서 그 얘기. 예전 떠나고 영화니까 나서 떠났다 이미. 지금쯤은 떠났겠죠. 떠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엔 떠났을 거예요. 예. 내 아마도 멋대로 했다. 그자 드라마 내 멋대로 했다 아시죠? 야씨 죽었다. 내가 살인범이었다. 내가 살인범이었다 이놈들아. 아 조용히 해봐. 내 멋대로 했다. 박수 칠 때 박수 떠나자. 떠났다. 나 얘기해 자, 보자. 떠나자. 아니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또 그 작품을 가지고 잘근잘근 씹었으면은 네.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이 하나 두 개 적었어. 왜냐면 우리는 방송 현실을 아니까 네. 말도 안 되잖아. 네. 여기 방송 씬도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뭐야. 무슨 장난해? 장난해 진짜. 그런 걸로 사표를 내나? 아, 그래 나 그게 제일 거슬렸어. 장난해. 아이템을 안 했다. 어디다 대고 씨발 사표야. 그래서 너 어떻게 죽고 다녀? 싶냐 씨발 국장 새끼가 어디다 대고 사표야. 아니 아니 말 같아야지.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하나 다 거슬렸는데 아니 객석에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거기 왜 조명 안 때리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 졸라 거슬려. 아니 그리고 어떻게 FD로 갑자기 취직이 돼? 그러니까. 걔한테 또 마이크를 FD 갖다 얼굴도 주네. 몰라? 아니 PD가 FD 얼굴도 몰라? 뭐예요? 안 나가고. 씨발 나 듣다 FD한테 존댓말 쓴 아니 사람 그리고 처음 봤네. 시사 토론을 하는데 작가 한 명, PD 한 명, AD 한 명 셋이서 제작을 해. 부드럽자. 이거는 내가 볼 때 그거 이 사람아 35억으로 이런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 3명으로 시사프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깊은 뜻을 모르고 말이야 지금. 에이. PD 하나, AD 하나, 작가 한 명으로 만들 수 있지 35억으로 이 영화 같은 걸 찍는데. 만들 수 있구나. 있어 시사 프로. 근데 찍을 그거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 기깎기 맞추느라고 꽤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 뒤에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LED가 어떤 거, 시사 어떤 토론 거? 장면에서 뒤에 화면 나온 거 그거를 중계화면에서 커트했을 것 같지 않아? 이 영화 제작비를 생각할 때. 따서 썼다고. 그거를 미리 녹화해두고 LED를 틀었을 것 같아요. 그거 기깎기 맞추느라 고생했을 것 같아 나는. 계속 다시 갔겠죠. 어. 계속 다시 가는 나 거야. 그거 기깎기 맞추느라 그럴 수 고생했다고. 있네. 보는데 그럴 수 있어. 보는데 이렇게 카트가 넘어가는데 약간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어.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 근데 카트는 계속 넘어가. 카트 바리를 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저 미리 녹화해둔 테이블 트는 건데 거기서 그냥 테이블 플레이한 틀려면 거지. 기깎기를 맞춰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 영화 이제 이런 식으로 티가 많은 영화인데 아, 오게티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감독이 옥을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감독은 그냥 짱돌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티가 많아 짱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도둑들 같은 영화는 돈도 많이 들었고 최동훈이랑 네임밸류가 네. 있고 그거는 이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마카오 호텔 지하에 네. 구형 아반떼와 세피아와 다이내스티가 한 5대 정도 서 있었던 거는 이건 누가 봐도 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근잘근 씹지. 근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말하자면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 같아. 그럼요. 느낌이. 봐주는 거죠. 그 정도로 어. 쉽진 않죠. 저는 근데 사실 액션씬이 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라 액션씬이 인상적이었던 장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본네트? 아니 본네트 말고 음. 첫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뛰어가다가 범인이 자빠지면서 카메라맨은 계속 뛰어가면서 범인을 찍으면서 범인이 자빠졌다 일어나면서 달려간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은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거는 약간 이제 말하자면은 계속 카메라가 뒤에서 쫓아가다가 역전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돌리는 건데 지나가면서 쭉 말하자면은 피사체를 렌즈는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다시 정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면 뛰는 거를 쫙 뛰는 거죠. 그게 약간 뭐냐면 쾌감이 있죠.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추격자에 나왔던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 하정우 그거 장면 플러스 매트릭스를 합쳐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탁 해서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 그 효과를 살리면서 추격자에 넘어지는 장면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스틸이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역동성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까지를 다 살려가지고 찍어서 그 장면은 저는 되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장면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돌아가는 씬 자체는 그 나이키 모양 자체는 사실은 레일이 있어야 가능한 씬인데 그쵸. 앞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레일을 깔 수가 없는 레일 없어요. 상황이거든요. 이동차로 그냥 돌린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만들기 힘든 씬이었죠.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감독이 딱 저 갑니다. 이제 촬영 가서 촬영 감독이 이거 어떻게 찍을까 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래요. 감독이 그거는 저기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카메라 100억짜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감독님 좀 더 빨리 뛰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빨리 뛰시면 가능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땀과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구멍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구멍 내지 않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까지는 진짜 진범 있잖아요. 진범이 약간 옷가마 느낌이에요. 진범이 뭔 말인지 못 알아. 옷가마가 뭐예요? 그 약간 여장 남자 이런 느낌. 아, 네? 흑 인상파. 네. 전 흑 인상파라고 불러요. 예, 흑 인상파 느낌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단발머리 기르고 얼굴에 립스틱도 바르고 뭐 화장도 약간 한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옷가마 느낌이잖아요. 그 옷가마인데 초반에 보면 나오지만 유도에 업어치기 빡 하고 막 졸라 액션 장난 배우예요. 아니고,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옷가마가 됐는지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원래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된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분위기만 확실하게 잡아주던가 설명이 없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그거예요. 부분이 분위기를 잡아줬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느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란데 그 악역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 악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이승훈 PD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칭찬 감사드려요. 우리가 별점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별 4개 반 이상을 줄 법한 그 추격자라는 영화를 봅시다. 보면 이제 하정우 역할을 보여주는데 하정우의 과거가 나오는데 딱 한 씬이에요. 뭐냐면 형사들이 이제 하정우 누나 집에 가요. 애가 걸어 나오는데 애가 오줌을 쌉니다. 애 머리를 카메라가 딱 비추는데 머리가 쪼개져 있어요. 어릴 때 지 삼촌이 저렇게 해놔서 그 뒤로 애가 병신이 됐다라는 말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놈인 거예요. 지 조카 대가리를 뽀개가지고 오줌 싸게 만든 놈인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서늘해지는 거죠. 씨발 진짜 무서운 새끼구나. 이런 장면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이죠. 그런 장면이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 캐릭터의 전사를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악역이나 주인공이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쌓아 올려서 그 캐릭터가 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사가 보통 이제 런닝 타임에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이제 나중에 이제 감독들이 쳐낼 때 그거부터 쳐내죠. 일단. 전사를 다 찍어놔요 보통. 네. 대부분은 전사를 찍어놓습니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찍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언제 잘 보여줄 필요할지 수 있는 모르니까. 것들을 이만큼 찍어놓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의 흐름상 러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극장에 한 번이라도 더 걸어야 되니까 보통 날릴 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날리잖아요. 저 사실 그 원더풀 라디오 쓸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량이 이정진 씨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시나리오에는. 네. 왜냐면 제가 일단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쓰기가 쉽잖아요. 일단 그래서 라디오 PD 얘기 되게 많았고 뭐 그 전 여자친구 다 있었어요. 아마 다 찍었을 수도 있어요. 다 날아가고 이민정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이정진은 병풍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너무 아쉬운 게 시나리오는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근데 아마 다 찍고 다 걷어냈을 거예요. 그 요새 이제 사이코패스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뭐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하지. 아니 저는 이번에 이 사이코패스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거기 그 써놓은 거 좀 요약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우정 PD가 읽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김우정 PD.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을 관여하는 전두엽이 일반인들처럼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데 매우 미숙하다. 전두엽이 그렇대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이기적이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경우 사이코패스 인구가 500만 정도 되는데 그중 살인자는 몇만 명뿐이다. 폭행이나 상습 절도, 강도 같은 범죄를 우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으켜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에 매우 능하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기도 한다. 뻔뻔하게 어떤 말이든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때문에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주 박식하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계나 업계의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흔히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그들은 계산적인 행동과 표정과 말투로 사회에서 능숙히 섞여 지내고 환경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사이코패스를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보통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부르기도 한다. 저는 이걸 딱 보고 나 사이코패스가 나 살인범이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셨죠? 핵군화 사건. 핵군화 사건 뭔지 마지막 아세요? 생각 없어요. 마지막 장면 없습니다. 핵군화 사건. 핵군화 사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핵군화 사건 모르세요?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재 PD님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있어요. 근데 김은종 PD가 뭔가 우리 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안 했어. 안 했고 그 얘기 나한테 물어보느니 저 제이 형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얘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제이 형이 바로 우리 그 얘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설명을 하니까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했었구나. 10초 전에 한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자기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둘러대고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거. 그거를 둘러댄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시는 분 이거 듣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아니에요. 무섭구나. 핵군화 사건. 이게 MBC로 중계가 됐었어요. 뭐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핵군화 사건 찾아보시면 핵군화 사건이라고 치면 나와요? 핵군화 뭐 딴 검색어가 필요할 텐데 핵군화 사건 치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와 기가 막. 나 그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까.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제가 김은종 PD님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재 PD님은 자기 입장 때문에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그러면 존나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나는 혼잣말로 그쪽에는 안 보이는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혼자서 했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무섭다. 나는 그거 이게 무슨 심리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알았어요. 이게 사이코패스구나. 그리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거짓말에 매우 능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주 박식하고 매력적이면 유능하게 보인다.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를 처음 접했던 거는 검은 집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기시우스케 소설이죠. 거기 보면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는데 이건 지금 한 페이지지만 책장이 몇 장이 들어가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이제 범인으로 여자였죠. 범인으로 나오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섬뜩하죠. 그거 읽어보면 섬뜩하고 그때 사이코패스 붐이 불어서 그때 왜 영화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만들어졌을 때 신태라 감독이었나? 영화 만들어졌을 때도 사이코패스라는 새로운 당시 영화계에서는 새로운 어떤 캐릭터 되게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어봐요. 어떤 아빠가 아이한테 축구공을 사줬다. 그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빠 고마워라고 대답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빠 나랑 축구해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빠한테 뭐라고 이 아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사이코패스들의 대답은 아빠 저는 사고가 나서 다리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섬뜩해서. 우리가 아이 그림도 보여준 적 없고 사진도 보여준 적 없지만 그 아이가 불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비인간적인 시츄에이션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럼 아빠 좀 다리가 없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뱉는 거예요. 야 무섭다 진짜. 사실은 이 얘기가 기시우스케 작가는 사이코패스 소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 교전도 보면 사이코패스 얘기거든요. 그때는 소시오패스라고 했었는데 잣잣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잣잣 2개예요. 전 2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잣잣하고 두 번째 잣잣인데 두 번째 잣잣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잣잣이 중요한데 두 번째 잣잣을 그럼 먼저 하는 걸로 하죠. 강도혁 역할로 나오는 여긴 진짜 이름이 너무 안 나와서 강도혁이라고 말하면 누군지 몰라. 배우 이름을 얘기해도 몰라. 누구냐면 회칼 들고 설치다가 감옥 갔다 온 친구 있잖아요. 깜빡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합류한. 그 친구랑 저 광해에도 나왔던 조은지, 강숙이랑 그 둘 잤을까요? 100%죠. 잤지. 아니 둘이 막판은 결혼까지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 결혼한 거죠?
약간 결혼한 돈 느낌으로 걸까? 나오잖아. 돈 걸까? 아니 어쨌든 어쨌든 살림 차린 거야. 돈 살림 이런 차린 걸로. 거. 살림 차린 거 맞죠? 그건 뭐 어. 어쨌든. 그래서 그건 대부분 잤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길래. 그래? 응. 아니 둘이 마지막쯤에 거의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그래 팔짱 끼고 장인어른과 그래 어, 부부 자기 느낌으로 부인. 나오는데 뭐 잤습니다. 100%지, 100%. 네, 이건 잤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토리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작자신 것 같은데 저 이렇습니다. 그 인권 변호사로 나오는 여자분 있잖아요. 여자분이랑 박시우 씨가 잤냐 안 잤냐. 이게 되게 왜 스토리의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잤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 정재영 씨랑 박시우 씨랑 그 원장이랑 뭐 몇 명이서 꾸미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잤다 그러면은 이 인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정말로 박시우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숙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온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박시우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잤다고 한다면 이 여자 변호사가 알 정도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자 변호사가 알 정도란 얘기는 그 왜 유가족들 있잖아요. 유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는 100% 잤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일단 김영애 씨한테까지도 비밀로 이게 붙여졌던 거잖아요. 저는 김영애 씨는 안다고 생각해요. 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난 저는 김영애를 난 안다고 비롯한 뱀 땅 그쪽은 다 모르죠. 난 네. 다 모른다고 생각을 전 가정을 하고 저는 잤다고 봐요. 김영애 씨를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증거가 뭐야? 김영애가 근거는 안다는 없는데 증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느낌? 아니에요. 이건 근거는 되게 희박한데 그 사건을 꾸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힘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FD를 꽂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중간에 보면 뭐 우리물산의 누구 회장 뭐 이런 얘기가 슬쩍 나와요. 그러면 김영애를 꼬시는 게 훨씬 좋았겠다. 그러니까 편했겠다. 김영애가 있어야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박시우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 뭐 수술이야 공짜로 그 원장이 해준다 쳐도 돈이라든지 이런 이 작전을 꾸미는 동안에 활동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애는 이거에 개입이 되는 게 훨씬 편한데 김영애를 굳이 배제시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정재영이 어머니는 제가 개입시키고 싶지 않습니다인데 정재영이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개입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어머니 너무 복수하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몰랐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초반부 납치 사건까지는 전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재영이 구출을 한 거를 김영애가 알고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싸다기를 때리고 가잖아요. 네. 자기 그 손톱 부러진 손톱이 그 목에 상처난 걸 네네네. 보고서 싸다기를 딱 때려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재영이 걔를 구출한 걸 100% 확신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정재영이라는 이 형사라면 네. 이 최형사라면 네. 뭔가가 뭐 진범이 아닐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다라고 체념을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음. 화면으로 나온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작전을 꾸미는데 김영애 씨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작전을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실히 김영애 씨가 알았다는 게 뭐냐면 그 왜 지게차를 왜 진범을 집어넣고 이런 하는 작전들이 사실은 박시우가 범인이 아니란 걸 알고 그 진범을 몰아넣기 위해 짜여진 작전이잖아요. 보면 동선이 다 정확하죠. 근데 그거는 나머지 유가족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김영애 씨는 알아서 작전을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넌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넌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김영애 씨는 그 상황에서는 안 게 분명하고 그 전에도 저는 그런 앞에 영향력이 필요했고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김영애 씨도 알았다라는 게 저 추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몰랐다라는 가정하에 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지난번 그 아르고 때 네. 최근 들어서 그 황씨 아저씨와 경비원 이후로 너무 제가 자짜사에 관심을 기른 것 같아서 이번 영화는 사실 자짜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봤어요. 정말로. 농담이고 정말로.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럼 변호사랑 박시우 씨는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아요? 잤을 것 같아요. 저도 잤을 것 같아요. 박시우는 출판사 사장이라고 잤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억지로 지금 생각해낸 게 바로 그거였어요. 출판사 사장하고 아니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게 왜냐면 출판사 사장하고도 잤다. 제가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박시우가 모든 걸 희생했다. 아니 모든 걸 희생해도 출판사 사장한테는 굳이 자작으를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하고 자야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출판사 사장은 큰 돈벌이잖아.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 뭐? 여기 지금 계산에 300만 권, 200억, 한 권에 6,660원이라고 돼 있죠. 돈을 많이 줬구나. 돈을 많이 주는 인세를 높이는 거죠. 인세를 많이 줬다.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인세 10% 받거든요. 근데 12%까지도 받아봤어요. 12%까지 왜? 받아본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 제 평가를 분명히 아까 했는데도 지금 이제 와서 지금 그 당신 지난번에 줬던 크리에이티브 딱지 줘요 다시 스티커. 지난번에 만나뵀던 그 황소북스 대표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통화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명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그 사이에 그렇게 된 그쵸. 경우에는 인사가 근데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설명이 안 가는 장면이 있죠. 왜 재밌냐? 없어?
재밌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어요? 벌레같이 싫은 여자랑 자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도 그 여자 경멸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난 모르지. 이 사람 사이코패스 테스트할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보면서 저 새끼가 저건 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영화만큼은 잣잣에 신경 쓰지 말고 영화에 있는 그대로 보자. 저는 당연히 잤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잤을 수 있다는 잣잣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정재영 씨랑 약혼녀 의외로 안 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잤어. 거기서 저는 아니 안 자기 너무 예뻐. 그 정도 되면 안 될 수 없어. 저는 키스 씬을 보면서 저건 그 키스의 감으로 볼 때 안장관계에서 나오는 키스지 잔관계에서 나오는 키스는 아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정재영 씨가 원래 키스씬을 잘 못해요. 정재영 씨 그 수많은 키스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재영 씨는 영화 중에서 잔 적이 없나 보죠. 정재영 씨 키스씬 별로 못해요. 각이 안 나오는 배우 중 하나예요. 김윤석의 그 러브씬처럼 각이 안 나오는 이 멜로가 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이 안 나오 정재영. 그러면 변호사랑 저 잔걸로. 박시우 씨는 잔걸로. 나는 아니 변호사는 모르는데 유가족들은 그러면 다 모르시는 걸로. 김영애 씨 포함 다 모르는 걸로. 저는 김영애 씨는 김영애는 여전히 솔직히 말해서 김영애는 이승훈 PD 얘기를 들으니까 반반이 되네. 난 처음에 아니 저는 몰랐다가 거기서 이제 싸다고 때리는 순간 네. 뭔가 뭔가 직감이 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그 자기 그 딸을 사랑했던 네. 그걸 알잖아요. 네. 걔가 그걸 구출을 했으면 네. 이건 뭔가 있다라고 네. 이제 그때 저는 깨달음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찰서 씬에서. 그 고전까진 몰랐다. 알겠습니다. 그 배우들 연기 좀 얘기를 해보죠. 뭐 다들 중박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재영은 뭐 정재영처럼 연기했고 박시우는 근데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박시우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죠.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음. 못한 거죠. 그 연기를 무슨 발연기도 아닌데 박시우 연기 별로였어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겠구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입체적인 연기란 말을 쓰잖아요. 네. 입체적이지 않은 연기를 보여준 거죠. 아. 박시우는. 박시우 연기 좋게 본 사람이 있어요? 연기는 전반적으로 다 고만고만해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어떤 연기가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느낌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조연들을 너무 못 살려서 조연들의 캐릭터가 하나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사는 조연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승훈 PD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조연들이 느꼈을 감정이에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그 꽤 중심급 조연급을 많이 했던 조은지라든지 그 궁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집된 영화를 보고서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조은지 씨 같은 경우 어떤 영화에서도 사실은 캐릭터는 살아 있거든요. 확실하게 살아있죠. 광해에서도 그랬고 옛날에 달콤살벌한 연인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거의 나오지 제가 지금 않는데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몇 씬 나오지 않습니다. 네. 러닝 타임으로 했을 때는 몇 분, 5분, 10분도 안 나오는데 5분? 캐릭터 너무 살잖아. 빵 조은지는 살잖아. 정말 소중한 배우예요. 음. 정말 되게 소중한 배우예요. 근데 너무 못 살린 거야. 나는 영화 끝나고 나서 저 우리 회사 배성재 아나운서의 형이 거기 나왔다고 그러길래 문자 보냈어요. 야, 니네 형 어디 나오냐? 몰라. 저는 형을 여러 번 뵀거든요. 동료 형사 바로 옆에 맨날 쫓아다니는 그 동료 형사 후배 너무 눈에 안 띄는 거야. 후배 형사. 그래가지고 몰랐어. 그 캐릭터를 너무 못 살리지 않나. 하여튼 저는 그래서 별로 기대감이 좀 없다는 거. 그거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승훈 PD가 이 지적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여러분 옛날 오래전 영화긴 한데 조디 퍼스트 나왔던 예.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 한니발 렉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요 한니발 렉터 말고 양들의 침묵을 보면 거기 이제 그 범인이 있어요. 한니발 렉터 말고 예. 범인 지하실 예. 땅굴 파놓고 예. 소녀들 집어넣어 어머, 자는 그 범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딱 조디 예. 포스터 쫓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그 새끼가 이제 후기 인상파예요. 후기 인상파인데 거기서 보면 이 영화랑 범인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머리를 이렇게 대충 길러가지고 예, 그럴 수 있네요. 후기 인상파 느낌 확 주는데 그 영화를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범인이. 어, 그 영화에서도 범인의 어떤 그 과거를 보여주진 않아요. 예. 단 한 번도 범인이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네. 다만 마치 우리가 추격자에서 봤던 것처럼 그 범인의 손짓과 눈빛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또라이구나. 예. 이 새끼는 상종하면 안 되는 새끼구나. 어, 이 새끼한테 걸리면 난 재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이 영화는 비슷한 후기 인상파 캐릭터 어떻게 보면 약간 땄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느낌이.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상당히 농후해요. 그 캐릭터를 살짝 따왔는데 이 캐릭터는 되게 연극적이고 이렇게 겉도는 거죠 캐릭터가. 연극은 오래 하셨던 것 같아. 느낌상. 저는 그게 두 가지 찾아보진 이유가 있는 것 않았지만. 그 정 감독님이 정확히 찍지 못한 탓도 있고
그리고 이 배우가 너무 아저씨처럼 생겼어. 후기 인상파라 하기에는 후기 인상파라 하려면 좀 더 샤프한 느낌이 있어야 근데 되는데 왜 후기 인상파라 그러는 거야? 이유를 알아? 모르지 난. 아니 저 DJ 철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멘트가 너무 감칠맛 나고 좋은 거예요. 아 좋은데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왜 후기 인상파? 얘기가 나오면 그 새끼가 저 후기 인상파야 이러.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아, 왜 후기 인상파일까? 나 이게 궁금하네. 그러면 우리 꼭 저 끝자리 1035 쓰시는 우리 철이 형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물어봅시다. 그래요. 한번 아, 한번 그분은 진짜 라디오에 대한 애정 장난 아니에요. 자기 채널이 103.5라고 끝자리 번호를 1035로 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하지. 진짜 원래 대단하다. 이제 10주년이죠. 예.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디오 DJ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DJ예요. 그 애정이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화 얘기는 대강 다 한 것 같고, 자, 뭐 할 얘기 남으셨나요? 어쨌든 아니요. 이따 그 우리 저 볼보지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볼보지, 볼보라고 협찬 안 들어온다고. 차를 볼보로 바꾸는 거 해야겠네요. 볼보에서 협찬 들어오면 그러다가 의외로 DC 막 15% 해줄 수 있다고 우리. 그치 볼보 사장이 듣다가 그럼. 이재 PD님 비버 타신다고 들었는데 볼보로 바꾸면 저희가 15% 해드리고 그러니까 현금가일 경우 17%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노리는 거야. 볼보에서 협찬 들어오길. 볼보 혹시 관련자분 들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운전면허증도 없는 놈이 저 뭐 하는 거야? 내가 협찬 지금. 들어오면 바로 면허 딸 것 같아요. 바로 면허 따가지고 자, 볼보 가겠습니다. 이재 PD님부터 가주세요. 볼.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화를 액션 영화로 봐야 돼요. 액션 영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턴트의 재발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업 장편 영화에서 스턴트맨들이 얼마만큼의 쾌감을 줄 수 있는 걸 보여준 영화예요. 사실 그 본네트 뛰어다니고 이런 장면들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안 찍거든요. 그 사람들은 팔다리와 살과 피로 그 장면을 찍지 않아요. 비싼 카메라와 고공 촬영과 와이어와 이런 것들로 본네트에서 뛰어다니죠. 하지만 우리 스턴트 배우들은 정말 숙련된 스턴트 기술로 찍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저 프로듀서였나 제작자였나한테 이걸 차 액션씬을 찍겠다고 정 감독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못 찍는다고 무리라고 그래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가서 본인이 직접 차를 타고 시범을 보여서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턴트의 재발견, 스턴트를 통한 한국 영화 액션 영화를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볼점 주십시오. 이 별점 아니고 이제 볼점으로. 4개예요, 전. 김 PD님.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볼만하다. 이 영화는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시간은 슉슉 간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시면은 그 우리 흔히 아는 그 액션의 그 굉장히 많이 뛰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두원 감독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너무나도 드라마 등등에서 뭐 야인 시대나 경호원 대장, 뭐 경호원 대장, 영화 등등에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대사도 막 쳐요. 대사를 보통 야! 저 새끼 잡아! 이거만 하시는 분이 긴 대사를 막 이렇게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 다 액션 배우들이거든요. 따뜻한 배려죠. 따뜻한 배려. 말하자면 본인이 그 출신이기 때문에 액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액션 배우들에 대한 정말 배려가 묻어나는 영화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별점을 4개 주겠습니다. 볼점이라니까. 볼점 4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PD. 저는 뭐 여태까지 단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확실히 내러티브 이런 그 화면보다는 내러티브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저는 보지 말로 하겠습니다. 별점은 열심히 찍었으니까 2개 반. 열심히 찍었다. 2개 반 주겠습니다. 역시 좋아요. 땀은 인정받는구나. 네. 열심히 찍으면 인정받는구나. 네. 자, 다음 주 영화는 찾아봤는데 뭐 마땅히 없더라고. 뭐 하고 싶으신 거 없으시죠? 저는 뭐 대선 시즌을 맞아 정치 영화를 계속 할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갑자기 하고 싶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제일 잘 되죠? 늑대소년 아니에요? 늑대소년 잘 되는데 늑대소년 별로 나 하고 싶지 하기가 싫어. 나 하기 할 싫어. 게 없어요. 그건 빠순이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우린 빠순이 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빠순이들의 이 맹목적인 사랑. 오빠가 진짜 살인자라니까 그 살인 미소 나오잖아. 살인 미소. 아니 근데 그 빠순이 역할로 나온 여자 있잖아요. 한 40은 돼 보이는데. 그 몇 살이야 그 배우? 몰라. 나 거기 살인 미소에서 빵 터졌어. 왜 플래카드 이렇게 들고 있는데 킬러스 막 이래가지고 진짜 살인 미소잖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갖고 그때 그 사람들을 갑자기 해볼까 하다가 그때 그 사람들 별로잖아요. 갑자기 하기. 저는 대선 전주쯤 할까. 영화는 우리 생각을 해보죠. 아니 뭘 영화 할지. 생각해볼게. 아니 모둠도 괜찮아. 여기 보내주신 기획물 많아요. 제가 아니, 기획물 쫙 정리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아니 저는 이미 정했어요. 봉준호 특집 예전에 생각한 거 봉준호 특집 다음 주에 하려고요. 설국열차가 언제 개봉하죠?
내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설국열차를 하면서 봉준호 특집을 하는 거는 좀 봉 감독님, 저는 우리나라 넘버원 감독은 봉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 감독님 특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설국열차 할 때 이제 설국열차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 한판 좀 더 합시다.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봉준호 감독님 특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아요. 다음 주 그럼 봉 감독, 봉준호 네, 감독 특집.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봉준호 감독님 특집을 하기로 하고요. 잠깐만 그 전에 우리 아이튠즈 리뷰 2개가 있어요. 예, 소개 안 하셨어요. 네. 짧아요. 멘탈은 845님이 보여주신 북두권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다. 야, 우리 북두권 얘기 너무 안 했어. 짧고 아니, 굵은 제목이에요. 북두권이 다시 북두권을 부활했네. 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취자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리뷰를 써보네요. 평생 귀찮은 나머지 댓글조차 잘 달지 않지만 아메리칸 북두권을 보고 난 후 멘탈이 능지처참 당하는 느낌입니다. 맹능이네 맹능. 야, 멘탈이 붕괴도 되지만 능지처참 맹능을 당했다고 했네요. 이 느낌은 10년 전쯤 긴급조치 19호란 영화를 보고 느낀 느낌과 비슷하군요. 드드드. 참 무서운 영화네요. 매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자, 8164-853206님. 으아. 숫자 되게 잘 읽는다. 네, 숫자에 민감해요.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방송이네요. 컬투쇼 이후로 이렇게 재미있게 듣고 있는 남자들 수단 처음입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좀 불안한 게 컬투쇼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제가 컬투쇼 지금 3년 다 돼가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나. 어쨌든 네. 1회랑 어벤져스 편만 들었는데 반응 못 말라 하시는 것 같아서 리뷰 남겨드려요. 다음에 놓친 메일 주소도 캐치해서 메일로도 사연을 다시 한번 보낼게요.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저희 굉장히 목마릅니다. 오늘 메일 소개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는 좀 김은종 PD님 메일 특히 신경 써서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네. 네, 메일 주소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19 숫자 19 골뱅이 .com. gmail.com. 저희는 여러분의 메일을 먹고 삽니다. 저희가 뭐 이거 한다고 생기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이거 시간 뺀다고 오늘도 사실 무리해서 시간 빼고 정말 개물했어요 오늘 진짜. 야. 그리고 말도 안 영화 되게- 보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자 유부남에 애 딸려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영화 한 편 개봉작 보는 거 되게 힘들다. 녹음 10분 저는 남겨놓고 이런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네. 이제 회사에 좀 늦게 네. 출근했는데 출근하면서 계속 이 닦아야지 했는데 아직 못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번 닦아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닦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여러분의 메일 먹고 사는 거니까 메일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진짜로 메일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희는 메일밖에 없어요. 메일 부탁드리고요. 시네타운 19 27회 내가 한 살인범이다 편. 아니 내가 살인범이었다. 내가 살인범일까?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시네타운 19 27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28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자, 1시간 후면은 바람산으로 신천 바람산으로 출동합니다. 다음 주에 썬더 후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